새언니, 어차피 연봉도 높은데 한 일 2년 정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랑 우리 애 좀 돌봐주면 안 돼요? 그게 다 우리 집안 체면을 살리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온전히 내 돈으로 매매한 강남 아파트의 천연 가죽 소파 위에 신우이가 아주 당당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옆에는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푼다는 듯한 남편의 얼굴이 있었다. 당신이 정 싫다고 하면 우리는 이혼하는 수밖에 없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집의 대출금과 매달 나가는 어마어마한 관리비, 심지어 자기가 몰고 다니는 차 할부금까지 전부 내 통장에서 나간다는 사실을 그새 잊기라도 한 걸까? 이토록 눈물겨운 남매의 우애를 원한다면 기꺼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고 신용카드를 정지시켜버리면 내 월급 통장 없이 서울 바닥에 이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이번 겨울을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똑똑히 지켜볼 테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여주인공의 반격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어록에서 짧은 경고음이 3번 울렸다. 빨간불이 깜빡거렸다. 나는 문손잡이 위쪽의 숫자 패드를 멍하니 응시하며 손가락을 허공에 띄운 채 서 있었다. IT 기업의 신규 시스템 론칭을 맞추느라 사무실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나흘을 내리 버틴 참이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코드와 데이터 흐름뿐이어서 지금은 비밀번호를 누르는 단순한 동작조차 둔하게 느껴졌다. 보조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번호였다. 나는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렀다. 여전히 신경질적인 경고음만 돌아왔다. 나는 손을 들어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댔다. 기계적인 파차름과 함께 무거운 현관문이 바깥쪽으로 밀려 열렸다. 문틈이 겨우 10cm쯤 열렸을 때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쳐왔다. 시큼하게 썩어가는 배설물 발효 냄새에 숨이 막힐 듯 달착지근한 베이비 파우더 향이 뒤섞여 마치 거대한 벽돌처럼 내 얼굴을 강타했다. 문을 완전히 열자 현관의 센서 등이 켜졌다. 원래라면 널찍하게 비어있어야 할 수입산 무광 타일 위에는 거대한 디럭스 유모차 2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신발장 옆에 돌돌 말린 폐기용 기저귀들이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그중 하나는 누런 오물이 새어나와 내 한정판 구두 바로 옆에 묻어 있었다. 누구야? 복도 끝에서 슬리퍼를 질끌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 박정호가 목덜미가 누렇게 바랜 낡은 반소매 티셔츠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한 손에는 먹다 남은 사과 반쪽이 들려 있었다. 나를 보고도 그는 삐딱하게 선 자세를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미간을 찌푸렸다. 집에 오면 온다고 미리 문자를 하든가? 깜짝 놀랐잖아. 그리고 초인종 누르지 마에 겨우 재웠단 말이야. 보조 비밀번호는 왜 바뀐 거야? 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기저귀 무더기 사이에 서서 그를 노려보았다. 아, 그거에 정호는 사과를 한 입 빼어 물며 오물거렸다. 지영이가 혼자 해보려니까 무섭다고 해서 조카 생일로 바꿔놨어. 당신은 지문이나 마스터 비밀번호 쓰면 되잖아. 그게 뭐 대수라고. 빨리 신발이나 벗어. 들어오는 김에 저 오줌 싼 기저귀들 문밖 쓰레기통에 좀 버려주고. 냄새가 너무 심하네. 지영이. 신우이 박지영.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복도 안쪽을 쳐다보았다. 안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노르스름하고 따뜻한 조명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기가 입맛을 다셔대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가씨가 왜 우리 안방에 있는 거지? 나는 눈에 거슬리는 기저귀 무더기는 건드리지도 않고 노트북 가방을 든 채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정호가 황급히 몸을 돌려 내 앞을 가로막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목소리 좀 낮춰. 지영이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엄청 약하단 말이야. 산후조리원은 무슨 도둑놈들처럼 2주에 몇백만 원이나 달라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미역국은 지영이 입맛에도 안 맞는다잖아. 그는 마치 무슨 대단한 결정이라도 내린 사람처럼 아주 당당하게 가슴을 쫙 폈다. 당신 방금 그 큰 프로젝트 끝냈잖아. 마침 연차도 한 달이나 쌓였던데. 지영이가 요새 산후우울증인지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당신이 집에서 좀 돌봐줘.
이참에 아예 회사도 그만두고. 당신네 회사처럼 맨날 밤새는 곳은 여자한테 안 맞아. 여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결국엔 가정으로 돌아와서 남편 내조하고 애 키우는 게 본분 아니겠어? 당신도 미리 엄마 연습한다고 생각해. 오만함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뻔뻔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내 몸속에 이성적인 끈 하나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나는 그를 피해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온도 조절기는 숨이 막힐 듯한 28도에 맞춰져 있었다. 내가 거금을 들여 주문 제작한 독일산 최고급 매트리스 위에는 촌스러운 꽃무늬 이불이 아무렇게나 깔려 있었다. 신우이는 천연 가죽 침대 헤드에 비스듬히 기댄 채 내 크림통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달에 백화점 명품관에 미리 예약까지 걸어두고 간신히 구한 한 통에 80만 원짜리 최고급 안티에이징 크림이었다. 그녀는 집게 손가락으로 하얀 크림을 푹 떠내더니 붉은 튼살이 가득한 자신의 백가죽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퍽퍽 문질러 바르고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지영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 새언니 왔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기색은 전혀 없이 손에 묻은 크림을 배에 더 골고루 펴 발랐다. 새언니, 이 크림 진짜 좋네요. 배에 바르니까 시원해서 하나도 안 가려워요. 근데 향이 너무 독해서 우리 아기한테는 좀 안 좋을 것 같아. 다음엔 성분 착한 무첨가 브랜드로 하나 사다 놔요. 그때 거실 테이블에 놓여있던 정호의 스마트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을 힐끗 확인한 정호는 즉시 고분고분한 표정으로 바꾸며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네, 엄마.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의 날카롭고 강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부 인사 따위는 생략한 채 곧바로 본론이 튀어나왔다. 큰애 옆에 있니? 잘 들어. 우리 지영이가 이번에 애 낳으면서 피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몸이 아주 축났어. 명색이 올케인데 내가 고생 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2플러스 등급 한우 양지머리로 끊어와 이마트에서 대충 썰어 파는 싸구려 팩으로 퉁칠 생각 말고. 미역은 완도산으로 사서 오늘 밤새 잘 불려놨다가 내일 아침 6시 정각에 딱 맞춰서 미역국 끓여 놔. 내 말 알아들었니? 전화기 너머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지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다. 아이고, 내 새끼. 큰애야, 너 거기서 뭘 멍청하게 서 있어? 당장 부엌으로 가서 분유는 다 탔는지 확인해보지 않고. 뚝,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정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았다. 시선에는 나를 깔아뭉개려는 거만함이 담겨 있었다. 엄마 말씀 들었지?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빨리 부엌 가서 지영이가 먹은 그릇들이나 설거지해. 아, 참, 그 크림은 그냥 지영이 쓰라고 줘. 배에 튼 살이 너무 심해서 불쌍하잖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노트북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가방 바닥이 마룻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신우이도 남편도 쳐다보지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려 주방으로 걸어갔다.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싱크대 안에는 기름기 묻은 접시들이 지저분한 물에 잠겨 있었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얼음물을 꺼내 유리잔에 가득 부었다. 얼음이 유리에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소리가 아기 울음소리와 기저귀 냄새로 찌든 이 집안에서 유독 이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고개를 젖히고 단숨에 얼음물을 들이켰다. 뼛속까지 시린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대리석 식탁 위에 유리잔을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 들으라고 승질을 내 정호가 안방에서 따라 나오며 얼굴을 붉혔다. 서윤진, 내가 경고하는데 당신 올케로서 이 정도 도리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 거면 나도 더는 못 살아. 우리 그냥 이혼해. 그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30이 넘은 이혼녀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가혹한 편견을 들먹이며 내가 절대 이혼은 못할 거라 확신하는 눈치였다. 나는 몸을 돌려 분노로 파들파들 떨리는 그의 입꼬리를 보며 짧게 코웃음을 쳤다. 좋아. 정호는 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좋다고. 이혼해줄게요. 나는 그를 지나쳐 게스트룸으로 걸어가며 내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아침 9시에 신분증이랑 도장 챙겨서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봐. 너 미쳤어. 내 등 뒤에서 정호가 악을 썼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이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 40다 돼가는 여자가 이혼하면 누가 거들떠나 볼 줄 알아. 나는 그의 발악을 무시하고 게스트룸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잠갔다. 문밖에서는 정호가 문을 부술 듯 쾅쾅 두드려댔고 안방에서는 신우이가 짜증을 내는 비명소리와 아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뒤엉켰다. 나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뒤집어 쓰고 노트북을 켜서 재산분할 청구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다. 나는 정호가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섰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어젯밤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고 현관에는 쓰레기 봉투에 담긴 기저귀가 2팩이나 더 늘어나 있었다. 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바로 회사 근처의 은행 VIP 라운지로 차를 몰았다. 창구 직원이 웰컴티를 내왔지만 나는 입도 대지 않고 신분증과 신용카드 몇 장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조회해서 전부 출력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중 까만색 신용카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이본인 카드에 연결된 가족 카드는 전부 지금 즉시 해지해주세요.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날아다녔다. 서 고객님, 현재 이 카드에 박정호님 명의로 된 가족 카드가 한 장 발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지 처리 도와드릴까요? 해지가 완료되면 가족 카드는 어떠한 결제도 불가능해집니다. 네, 지금 당장요. 몇 분 후, 나는 두께가 상당한 거래 내역서 뭉치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지난 3년 동안 정호가 내 가족 카드로 긁어댄 수많은 결제 내역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은행을 나와 차에 탄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4502호 입주민입니다. 네, 집은 제 개인 명의고요. 주차관리 시스템에서 39가 1234 차량 번호 좀 삭제해 주세요. 제 명의의 차이긴 한데 지금 그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아서요. 만약 억지로 차단기를 밀고 들어오려고 하면 보안팀에서 바로 제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정중하고 단호하게 알겠다고 대답했다. 평당 매매가가 입이 떡 벌어지는 이 최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이름이 곧 절대적인 권력이었다. 주말 오후 맞은편에 앉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 서류를 검토해주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박정호라는 이름이 번쩍거렸다. 나는 전화가 자동으로 끊길 때까지 1분 내내 진동하는 것을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곧바로 화면이 밝아지더니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왜 카드가 안 긁히는 거야? 서은진. 너 지금 무슨 꿍꿍이야? 당장 전화 받아. 우리 지금 일식집인데 지영이가 회 먹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결제할 때 카드가 정지돼서 옆에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당장 카드 정지 풀고 200만 원 당장 이체해.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냈다. 야, 서은진. 너 진짜 미쳤어. 정호의 히스테릭한 고함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배경으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일식집 직원의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애쓰는 난처한 목소리도 희미하게 끼어들었다. 손님, 혹시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실까요? 지금 내신 카드는 거래 정지 상태로 나와서요. 신우이의 앙칼진 목소리도 쩌렁쩌렁 울렸다. 오빠, 도대체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내가 세연이 원래 쪼잔하다고 했잖아. 이거 완전 나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라니까.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내 통장으로 200만 원 보내. 밥값이 160만 원이나 나왔단 말이야. 정호가 전화기에 대고 악다구니를 썼다. 우리는 이미 이혼 조정 기간에 들어갔어. 내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내가 조정조서에 도장 찍기를 거부한 그 순간부터
내가 쓰는 돈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참고로 하나 더 알려줄게.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어. 그리고 내가 몰고 다니는 그 차, 자동차 보험도 내가 해지했으니까 웬만하면 운전대 안 잡는 게 좋을 거야. 그가 발작을 일으키기도 전에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다.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서 고객님, 혼전 자산으로 전액 매매하신 이 아파트 말입니다. 정말 지금 바로 금매로 내놓으실 건가요? 지금 당장 팔려면 시세보다 꽤 낮춰야 할 텐데요. 파세요. 나는 펜을 들어 위임장에 망설임 없이 사인했다. 일시불로 전액 현금 박치기하고 3일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끝내는 조건이라면 가격은 더 깎아줘도 됩니다. 제 유일한 조건은 새 집주인이 법무사를 대동하고 직접 쳐들어가서 집을 비우라고 아주 험악하게 깽판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오후 나는 부동산을 수소문해 회사 근처에 보안이 철저한 최고급 오피스텔을 반전세로 구했다. 공동 현관에서 카드를 찍어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층수 제한이 걸린 카드키가 필요한 곳이었다. 이삿짐 센터를 불러 그 인간들이 일식집 외상값을 갚느라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는 틈을 타서 게스트룸에 있던 내 옷가지와 중요 서류들을 전부 싹 싸들고 나왔다. 집을 떠나기 전 나는 현관에 멈춰섰다. 활짝 열린 안방 안은 여전히 쓰레기장처럼 난장판이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카드키를 신발장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사흘 뒤 나는 새 오피스텔의 넓고 환한 통유리창 앞에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부동산 중개인이 보낸 메시지였다. 서 고객님, 소유권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새 집주인분이 법무사 대동하고 방금 집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거의 동시에 모르는 서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은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정호이 처절하고 비참한 비명이 전파를 타고 고막을 찔렀다. 전화기 너머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 양반아, 당장 손 놔.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이미 서윤진 씨 이름은 지워졌잖아. 이 집 소유권은 이제 내 거라고. 거칠고 우렁찬 남자의 목소리가 뒷배경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법무사 양반, 저 인간한테 매매 계약서랑 명도 소송 예고장 들이밀어. 딱 1시간 준다. 1시간 안에 짐 안 빼면 당장 강제집행관들 불러서 살림살이 다 길거리에 내동댕이 칠 테니까. 여긴 내 집이야. 내 마누라 집이라고. 정호가 미친 듯이 발악하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기 너머로 지영의 기겁하는 비명도 터져나왔다. 오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아저씨들이 우리 애기 유모차를 막 현관 밖으로 던지잖아. 새언니가 어떻게 집을 마음대로 팔아. 그럼 우리는 이제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윤진아, 너 제발 말 좀 해봐. 정호가 스마트폰에 대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그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내가 집을 팔아버리면 우린 어디로 가? 내 월급으로는 강남은커녕 변두리 반지하 전세방 보증금도 못 구해. 너 나더러 지영이 데리고 길바닥에서 얼어 죽으라는 거야? 내가 전세 보증금을 낼 능력이 되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가장의 듬직한 어깨로 가족들 잠자리 해결하는 건 내가 그토록 외치던 남편의 본분 아니었나? 나는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다. 이틀 후 변호사가 보충 조사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첫 페이지에는 고화질 사진 몇 장이 클립으로 끼워져 있었다. 재개발도 안 된 구시가지의 다세대 주택가였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금이 간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비좁은 골목길 한쪽에는 녹색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작은 산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가 30년째 살고 있는 바로 그 허름한 집이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그 빌라의 내부 구조를 찍은 사진이 나왔다. 가뜩이나 숨막히게 좁은 거실에는 내 아파트에서 쫓겨날 때 간신히 건져온 아기 용품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원래도 두 사람이 몸을 돌리기 힘든 좁은 방구석이
이제는 발 디딜 틈조차 없어 보였다. 사진을 훑어보고 있을 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떴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녹음 기능을 켰다. 서윤진. 이 독사 같은 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저주가 스피커를 찍고 튀어나왔다. 내가 감히 집을 홀랑 팔아넘겨? 내가 감히 우리 정호랑 지영이를 길바닥으로 내쫓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허리가 부러지게 저 돈 잡아먹는 기저귀를 손빨래하고 있다는 거 알아? 매일 문밖을 나갈 때마다 동네 아줌마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내가 왜 당해야 해. 전화기 너머의 소음은 상상을 초월했다. 멘탈이 산산조각난 지영의 악다구니가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엄마, 그만 좀 해. 이 집구석에서 똥 냄새 나서 미치겠어. 저 문 밖에 쌓인 음식물 쓰레기는 도대체 언제 버릴 거야? 지영의 신경질적인 비명이 귀를 찔렀다. 시끄러워. 너는 당장 주둥이 안 닥쳐. 시어머니가 딸을 향해 꽥소리를 질렀다. 너는 내가 이 썩은 냄새 맡고 싶어서 맡는 줄 알아? 정호야. 박정호. 너 당장 나가서 저 음식물 쓰레기통 비우고 와. 나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돼. 결제 올릴 보고서도 다 못 썼는데 쓰레기 버릴 시간이 어딨어. 지영이 저렇게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잖아. 죄 시켜. 얇은 합한 벽을 뚫고 정호의 짜증 섞인 고함이 들려왔다. 나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산모야. 산모한테 저런 더러운 쓰레기통을 만지라고. 너희들 이 집구석이 그렇게 더럽고 역겨우면 당장 짐 싸서 나가서 월세방이라도 구해. 시어머니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그들이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워대는 아수라장 속에서 나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툭 던졌다. 아, 어머니한테 이 말씀을 깜빡했네요. 제가 정호 씨 가족 카드 다 잘라버렸거든요. 앞으로 아가씨 분유갑이며 생활비는 어머니 노령연금 받으시는 걸로 알아서 메꾸셔야 할 겁니다. 나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일주일 후 내 대학 직속 선배이자 정호가 다니는 구청의 주무관인 김 선배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윤진아, 정호 오늘 구청에서 아주 제대로 개망신 당했다. 요새 맨날 얼빠진 사람처럼 넋놓고 다니더니 오늘 오전 부서 예산 결산 회의 때 작년도 엑셀 데이터를 올해 결산 보고서에 글자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복붙해서 올렸지 뭐야? 화가 머리끝까지 난 국장님이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단단한 결제판 모서리로 그 자식 머리통을 아주 세게 내리쳤어. 짝! 하는 소리가 났고 회의실 분위기 완전 싸해졌어. 선배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다. 올해 연말에 걔 과장 승진 TU 하나 있었는데 오늘부로 그거 완전 물 건너갔어. 나는 액정 화면에 뜬 글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라는 방패도 잃고 한도 없는 신용카드도 빼앗긴 박정호에게 대체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앞에 길고 서늘한 복도. 나는 내 몸에 완벽하게 핏되는 맞춤형 블랙 정장을 빼입고 머리는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게 틀어올린 채 긴 벤치에 앉아 변호사가 정리해준 두꺼운 카드 대금 명세서를 넘겨보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다리를 질끌 끄는 듯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정호가 나타났다. 그가 평소에 그렇게 신경 쓰며 세팅하던 머리카락은 개기름이 잘잘 흐른 채 두피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눈 밑에는 수치를 한 것처럼 시커먼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다. 며칠 전 결제판으로 머리를 얻어맞을 때 입었던 그 누렇게 바랜 반소매 티셔츠를 여전히 걸치고 있었다. 그에게서는 밑바닥 진흙탕에서 비참하게 구르다온 패배자의 쉰내가 진동했다. 나를 발견한 그의 흐리멍덩한 눈동자가 순간 움찔하더니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내 정장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 참담한 격차는 그 순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서윤진 그는 이를 뿌듯 깔며 무거운 다리를 끌고 내 앞까지 걸어왔다. 너 오늘 나망하는 꼴 구경하려고 이렇게 화려하게 빼입고 온 거야?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시선을 여전히 명세서 엑셀표에 고정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내 돈을 어떻게 내 엄마랑 내 여동생한테 빼돌렸는지 그 눈물겨운 이체 내역을 감상하고 있는 중이야.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그건 다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투자였어. 뼈아픈 정곡을 찔린 정호가 꽥소리를 질렀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지만 혓바닥에 묻은 도끼마저 감추지는 못했다. 너 오늘 법원에서 내 마음대로 다 될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이혼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재산의 절반은 내 몫이야. 나는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너한테 엄청난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다고. 정서적 지지. 나는 마침내 서류철을 덮고 고개를 들어 그의 그 우스꽝스럽고 찌질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다 큰 시누이를 내 침실에 우겨넣고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자기네 식구들 무료 파출소 노릇이나 하라고 강요하는 걸 요즘은 정서적 지지라고 부르나 보네. 정호의 얼굴이 당장이라도 피가 터질 듯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가 입술을 달싹이며 반박하려던 찰나 육중한 조정실 나무 문이 안쪽에서 열렸다. 서류철을 옆구리에 낀 실무관이 걸어 나와 정호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정호님, 서윤진님, 조정위원님 준비되셨습니다. 당사자 및 대리인분들 입실해 주십시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의 옷깃을 매무새 있게 털어낸 뒤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그 시큼하고 역겨운 땀 냄새 사이로 완벽하게 파멸을 맞이한 자의 절망적인 냄새가 났다. 실무관이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우리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조정실은 그리 넓지 않았고 한가운데에는 삭막한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안에는 천장의 백열등만이 소름 끼치도록 하얀 빛을 내뿜으며 사람들의 그림자를 딱딱하게 바닥에 새겨넣고 있었다. 나는 하이힐을 신고 걸어 들어가 왼쪽 가죽 의자에 우아하게 착석했다. 내 대리인 변호사가 내 옆자리에 의자를 빼고 앉으며 좋기 5cm는 좋기 넘어 보이는 방대한 증거 자료 봉투를 테이블 위에 보란듯이 올려놓았다. 정호와 그의 변호사는 내 정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쪽 변호사는 경력이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고 양복소매 끝은 심하게 달아 있었으며 그 앞에는 고작 A4 용지 2장짜리 서류가 전부였다. 정호가 의자를 빼고 앉는 동작은 마치 노인처럼 삐걱거렸다. 그의 목 늘어난 반소매 티셔츠는 백열등 아래서 더욱 비참해 보였고 작년 내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명품 시계는 이미 전당포로 넘어가는지 손목에는 햇볕에 그을린 시계 자국만이 하얗게 남아있었다. 상석에 앉은 조정판사가 앞에 놓인 기록을 펼치며 우리 쪽을 무미건조하게 훑어보았다. 원고 서윤진, 피고 박정호.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양측 당사자들은 아직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하루에도 수십 건씩 똑같은 이혼 남녀를 상대하는 판사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건조했다. 없습니다. 나는 판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판사는 고개를 짧게 끄덕이고 맞은편으로 시선을 돌렸다. 피고 측은요. 정호가 갑자기 허리를 용수철처럼 튕기며 꼿꼿하게 세웠다. 동작이 어찌나 컸던지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끽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판사님, 저는 아내가 제시한 재산 분할 방식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게 너무 불리하고 불공평합니다. 그의 젊은 변호사가 황급히 그의 팔을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내 측이 주장하는 혼인 후 3년간의 예금을 전부 아내의 소유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저희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비록 제 의뢰인이 이 3년 동안 아내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수입은 적었으나 결혼 생활을 단순한 기업의 장부처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남편과 그의 본가는 아내에게 대체 불가능한 정서적 지지와 아주 든든한 후방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그 얇은 종이를 집어들고 미리 준비해온 변론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내는 IT 기업의 본부장으로서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았고 심야까지 야간 근무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편의 어머니인 조정숙 여사는 수차례 사비를 털어 최고급 식재료를 구입해 아내를 위한 보양식을 끓여주었습니다. 남편 또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견디며 아내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보이는 감정 기복을 모두 포용했습니다.
바로 제 의뢰인과 그의 가족이 제공한 이런 전통적이고 따뜻한 가정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기에 아내는 한눈 팔지 않고 직장 생활에 매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금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젊은 변호사는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은 나와 내 변호사를 힐끗 쳐다보았다. 따라서 저희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혼인 후 아내 명의로 축적된 3억 원의 예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남편은 이 중 50%, 즉 1억 5천만 원의 분할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아내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가 남편에게 안겨준 심리적 상처를 고려하여 저희는 아내에게 3천만 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조정실 아내는 2초 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정호는 깍지 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애처로운 기대감과 모든 것을 건 듯한 짐승 같은 흉포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가 이 방 안에서 통할 거라고 믿는 눈치였다. 나는 입꼬리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고 어이가 없지도 않았다. 그저 어떤 하등 생물이 유리 수조 안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무감각함만이 들 뿐이었다. 내 변호사가 콧등에 걸친 금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아주 여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방금 피고 측 대리인이 언급한 후방 지원과 정서적 지지에 대하여 저희 측에서 제출할 아주 상세한 가격표가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봉투의 끈을 풀고 은행의 붉은 직인이 찍힌 두툼한 거래 내역서 뭉치를 꺼냈다. 그는 그중 한 부를 법원 실무관에게 건네고 다른 한 부는 정호와 그의 변호사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이것은 원고 서윤진 씨 명의의 본인 카드와 피고가 사용한 가족 카드의 지난 3년간의 전체 결제 내역입니다. 모든 장부는 법적 효력을 갖춘 제3자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친 것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고요한 신뢰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피고 측은 방금 남편의 어머니가 수차례 사비로 최고급 식재료를 구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판장님, 첨부 자료일의 세 번째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남편은 가족 카드를 사용하여 청담동 최고급 식품관에서 총 47차례를 결제했습니다. 구매한 물품에는 2플러스 등급의 최고급 한우, 완도산 최상급 미역, 제주도 은갈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식재료들은 구매 직후 전부 조정숙 여사의 자택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정호의 목을대가 심하게 꿀꺽 움직였다. 그가 입을 벌려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내 변호사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첨부 자료일을 보시죠. 지난 36개월 동안 피고는 매월 10일마다 정확하게 원고의 급여 통장에서 생활비 이체라는 명목으로 조정숙 여사의 개인 계좌로 300만 원씩을 송금했습니다. 3년간 누적된 금액만 무려 1억 800만 원에 달합니다. 젊은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빽빽한 거래 내역을 내려다보며 그가 더듬거렸다. 이것은 정상적인 부양비 명목으로 보아야 정상적인 부양비라고요. 내 변호사가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다른 서류를 펼쳤다. 이것은 조정숙 여사 계좌의 자금 유출 내역입니다. 제 의뢰인이 피땀 흘려번 이른바 부양비라는 돈은 조정숙 여사의 계좌로 입금된 지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의 친여동생인 박지영 씨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가 불안한 듯 몸을 뒤틀자 의자가 또다시 듣기 싫은 삐걱 소리를 냈다. 그렇다면 박지영 씨는 이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쏟아냈다. 작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모 유명 최고급 산후조리원 예약금 및 잔금으로 총 1,500만 원, 올해 1월에는 모 수입 명품 브랜드 유모차 구매로 280만 원, 심지어 박지영 씨가 임신 기간 동안 VIP 개인 병원에서 받은 매번의 산전 검사 비용까지 전부 이 불법적으로 빼돌려진 자금으로 결제되었습니다. 그건 장남으로서 내 당연한 책임이잖아. 정호가 갑자기 두 손으로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상체를 반쯤 쑥 내밀었다. 그의 눈동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나는 장남이라고.
내 여동생이 임신을 했고 우리 엄마는 수입이 한 푼도 없는데 그럼 나더러 내 식구들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너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평소에 집안 생활비는 10원 한 장 안 보탰잖아. 내가 내 남편인데 내 가족 좀 챙기려고 돈 좀 쓴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피고는 법정 예절을 지키십시오. 오 판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손에 든 작은 나무 망치를 받침대 위로 가볍게 내리쳤다. 정호는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중얼거리고 있었다. 원래 한국 사회가 다 그런 거 아닌가. 며느리라면 당연히 시댁을 모셔야지. 나는 의자에 앉아 그의 그 당당하고 뻔뻔한 몰골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방에 들어온 이후 두 번째로 입을 열었다. 그 알량한 장남의 책임이라는 거, 내 목숨 갈아 넣어서 번 돈으로 대신 져야 했던 거야? 정호는 말문이 막혔는지 어금니를 꽉 깨문 채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의 젊은 변호사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재판장님, 이 돈은 어쨌든 공동계좌에서 지출되었고 게다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아내 측이 묵인한 가정의 공동생활비로 간주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악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빼돌리기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측 증거 제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변호사가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자르고는 서류 봉투 맨 밑바닥에서 까만색 USB 하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재생기기에 꽂았다. 이것은 원고가 자택에서 업무를 보던 중 거실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장치를 통해 우연히 녹음된 오디오 파일입니다. 시간은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기 전날 밤입니다. 당시 원고는 게스트룸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고 피고는 거실에서 조정숙 여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동공이 미친 듯이 수축했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USB를 뽑아버리려 했지만 옆에 있던 변호사가 필사적으로 그를 짓눌러 앉혔다. 조정실의 스피커에서 미세한 지지직거리는 전류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어서 정호의 그 득의양양한 목소리가 건조한 공기 속으로 빵 터져나왔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은행 가서 그 카드 한도 쫙 올려놨으니까 지영이 조리원 비용은 신경 안 써도 돼. 그 기집애 요즘 무슨 시스템 오픈인가 뭔가 한다고 맨날 걔처럼 구르느라 바빠서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도 안 해. 지영이 퇴원하면 내가 그 기집애한테 말해서 지영이 우리 안방 쓰게 할 거야. 지영이 옛날 그 썩은 집 구질구질해서 가기 싫어하잖아. 그리고 엄마, 요새 그 기집애한테 눈치 좀 팍팍 줘. 지영이 시중 드는 거 익숙해지면 내가 닥달해서 그 회사 아예 때려치우게 만들 거니까. 여자들이란 돈 잘 벌면 콧대만 높아져서 안 돼. 걔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썩기 시작하면 이 집이며 차며 걔 통장에 든 그 돈들까지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때 가서 걔 퇴직금 싹 다 뽑아다가 엄마랑 지영이 강남에 삐까뻔쩍한 전셋방 하나 얻어줄게. 녹음 파일의 음성이 그곳에서 뚝 끊겼다. 조정실 안은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에어컨 송풍구에서 윙윙거리는 단조로운 기계음만이 맴돌 뿐이었다. 그 젊은 변호사는 이미 저항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얇은 종이 두 장을 조용히 뒤집어 엎어놓고는 등받이에 몸을 푹 기대며 정호와의 거리를 멀찍이 뛰었다. 판사가 고개를 들어 안경 너머로 정호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썩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보는 듯한 불쾌감으로 가득했다. 피고 측 판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 녹음 파일과 원고 측이 제출한 자금 유출 증거 자료에 대해 더 변론할 내용이 있습니까? 정호의 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파들파들 떨리는 입술로 한참 만에야 겨우 제대로 된 문장 하나를 쥐어짜냈다. 아닙니다. 제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우리 가족 다 같이 좀 잘 살아보자고. 그는 고개를 번쩍 들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비굴한 애원이 가득했다. 윤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저건 내가 술에 잔뜩 취해서 엄마한테 헛소리한 거야.
나는 맹세코 내 재산을 탐낼 생각 같은 거 눈꼽만큼도 없었어. 나는 널 사랑한단 말이야. 나는 그를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판사만을 응시했다. 내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마무리했다. 재판장님, 피고가 혼인 기간 동안 장기적이고 악의적이며 은밀한 방식으로 부양의 의무가 없는 제3자인 모친과 여동생에게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렸으며 그 피해 금액이 막대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는 심각한 재산 은닉 및 악의적 유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희 측은 피고 측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전면 거부하는 바이며 나아가 피고가 지난 3년간 불법적으로 빼돌린 금액 1억 9,300만 원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 아울러 본 소송에 발생한 모든 변호사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숙인 채 기록철 위에 무언가를 빠르게 휘갈겨 썼다.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10분 후 판사가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본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 박정호는 혼인 기간 동안 원고의 동의 없이 거액의 부부 공동재산을 자신의 직계 가족 명의로 무단 유출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재산 은닉의 고의성을 띱니다. 특히 녹음 파일 증거는 피고의 주관적 악의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조정조서를 집어들고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낭독했다. 원고의 예금을 분할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 피고의 억지 주장은 전면 기각합니다. 본 법원은 피고 박정호와 원고 서윤진의 혼인관계가 정식으로 해소되었음을 판결합니다. 또한 피고 박정호는 판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불법 유출한 금액 총 1억 9,3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기한을 넘길 시 법정이자가 가산되며 즉각적인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작은 나무 망치가 바닥을 쳤다. 정호는 척추뼈가 쑥 뽑혀나간 사람처럼 의자에서 주르륵 미끄러지더니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1억 9,300만 원 그는 초점 잃은 눈으로 바닥을 멍하니 쳐다보며 그 숫자를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다. 한 달에 300 몇십만 원 남짓 들어오는 말단 공무원의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기본 생활비를 빼고 나면 그 돈은 그가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해도 갚기 불가능한 액수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세서 뭉치를 가방 안에 쑤셔 넣었다.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복도의 공기는 조정실 안보다 조금 더 탁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뿜어내는 땀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재킷의 옷깃을 반듯하게 가다듬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내리찍으며 경쾌하고 리듬감 있는 소리를 냈다. 여보. 등 뒤에서 다급하게 엉킨 발소리가 들려왔다. 정호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미친 개처럼 조정실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복도에 있던 다른 변호사들과 당사자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 등 뒤로 득달같이 달려와 무릎이 꺾이며 대리석 바닥에 엎드렸다. 주변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우리 쪽으로 돌아갔고 몇몇은 아예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다. 그는 땀범벅이 된 그 더러운 두 손을 뻗어 내 발목을 짐승처럼 꽉 부여잡았다. 윤진아. 윤진아, 나 좀 살려줘. 그는 얼굴을 쳐들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그 얼굴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어. 1억 9천만 원이라니 나보고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라는 거야. 엄마는 늙었고 지영이는 직장도 없는데 내가 나한테 빚 갚으라고 몰아붙이면 이건 우리 식구 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내 맞춤형 고급 정장 바지에 발목 깃을 꽉 틀어쥔 그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옷감이 그의 소나기에 잡혀 구겨졌고 손톱 밑에 낀 시커먼 때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강렬한 생리적 구역질이 목구멍을 타고 치밀어 올랐다. 내가 소송 좀 취하해주면 안 될까? 나 내 재산 다 포기할게. 그냥 빈손으로 나갈게. 아니지, 우리 이혼하지 말자. 내가 당장 널 집으로 모시고 갈게. 엄마랑 지영이 당장 쫓아내고 그 아파트 내가 다시 사면 되잖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응? 여보,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동아줄을 잡고 늘어지듯 단장의 슬픔을 토해내며 울부짖었다. 나는 반대쪽 발에 하이힐 굽을 들어 그의 손등을 가차없이 아주 힘껏 짓밟아 버렸다. 아, 정호가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손을 탁 놓았다. 나는 잔뜩 구겨진 바짓단을 위로 툭툭 털며 끌어올리고는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야! 나는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다. 그 지독하게 모욕적인 반말이 텅 빈 법원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아침 드라마 찍는 건 줄 알아? 질질 짜면서 무릎 한 번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내가 너 같은 쓰레기를 넙죽 용서하고 다 같이 부둥켜 안고 대단한 막이라도 내릴 줄 알았어? 정우는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을 부여잡은 채 넋이 나간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1억 9,300만 원 앞으로 매달 내 법무사가 내 월급 통장 탈탈 털어갈 거야. 10원 한 장이라도 비었다가는 구청 게시판 정중앙에 법원 강제 집행문 대잡으로 붙여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나는 잿빛으로 차갑게 죽어버린 그의 눈동자를 응시하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다. 꺼져. 내 몸에 손대지 마. 나는 바닥에 허물어진 그의 몸뚱이를 피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 절망에 찬 얼굴을 영원히 내 시야에서 차단해버렸다. 서울가정법원의 강제 집행명령이 정호의 급여 통장에 꽂힌 바로 그날은 마침 내가 회사에 신설된 전략연구개발부서에 출근하는 첫날이기도 했다. 법원에서 보낸 문자 알림이 스마트폰 화면에 떠올랐을 때 내 사무실 문패의 직함은 이미 서윤진 본부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반년 후 10월에 서울의 가을을 알리는 첫 추위가 찾아왔다. 강남구의 최고급 스튜디오 안의 강렬한 조명이 새하얀 배경 스크린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높은 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로고 하나 없지만 각이 딱 떨어지는 짙은 네이비 컬러의 맞춤 정장 차림이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퍼프를 들고 내 얼굴의 화장을 마지막으로 수정해주고 있었다. 서 본부장님, 턱을 아주 살짝만 들어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바로 그 각도예요. 맞은편의 포토그래퍼가 셔터를 누르자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다. 이것은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경제 매거진 포춘 코리아의 연말 특집호 촬영이었다. 업계 최연소 여성 본부장으로서 나는 얼마 전 정부에서 주관하는 초대형 데이터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따낸 참이었다. 인터뷰 시간이 되자 기자가 녹음기를 들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서 본부장님, 지난 1년간 커리어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도약을 이루셨는데요. 많은 사람이 여성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나는 잔뜩 기대에 찬 기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테이블 위에 놓인 본차이나 찻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저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평온하게 대답했다. 저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인간을 아예 치워버리거든요. 기자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두 눈을 반짝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미친 듯이 적어 내려갔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와 피부과로 향하는 전용차 뒷좌석에 올랐다. 올림픽대로를 시원하게 달리는 차창 밖으로 한강 수면이 석양을 받아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징하고 울렸다. 내 대학 선배이자 정훈의 구청의 김 과장이 보낸 영상 메시지였다. 윤진아, 내가 퇴근길에 지하철역에서 뭘 봤는지 알아? 이거 참 기가 막히더라. 나는 영상을 재생했다. 카메라 렌즈는 인파로 바글바글한 2호선 강남역 환승 통로를 비추고 있었다. 통로 벽면에는 거대한 전자 광고판이 걸려 있었다. 바로 포춘 코리아 측에서 이번 호 발간을 앞두고 선공개한 내 티저 광고였다. 광고 속에 나는 맞춤 정장을 입고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통로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오만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아주 큼지막한 카피가 적혀 있었다. 서윤진, 정의되기를 거부하는 파괴자. 영상의 렌즈가 천천히 아래로 이동했다. 포스터 바로 밑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
박정호였다. 그는 보풀이 잔뜩 일어난 칙칙한 회색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이발을 한 지 한참 지났는지 지저분한 머리카락이 귀를 덮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싼티 나는 종이컵 커피가 들려 있었다. 영상 속에서 그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광고판 속에 나를 홀린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엄청난 빚 때문에 그의 월급은 통장에 꽂히자마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지금 그의 몰골은 물기가 싹 다 빠져버린 미라처럼 바싹 말라 비틀어진 시체와도 같았다. 지나가던 젊은 무리가 실수로 그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감히 고개를 돌려 항의하지도 못하고 그저 싸구려 커피가 쏟아질까 봐 벽구석으로 움찔거리며 몸을 웅크릴 뿐이었다. 그는 이 도시에서 가장 화려하고 번잡한 지하 통로 구석에 처박힌 채 자신이 한때 발밑에 깔아뭉개고 딛고 올라서려 했던 여자가 이제는 평생 가도 닿지 못할 높은 곳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10여 초짜리 영상을 무표정하게 끝까지 지켜본 뒤 답장 한 통 남기지 않고 가차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밤 9시. 나는 한남동에 새로 마련한 보금자리로 퇴근했다. 서울 시내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중턱에 자리 잡은 최고급 빌라였다. 엘리베이터가 세대내로 바로 연결되어 현관문 앞에 남이 던져둔 택배 박스가 굴러다닐 일도 없었고 복도에는 중앙공조 시스템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우디 향만이 감돌았다. 나는 하이힐을 벗고 맨발로 따뜻한 원목 마루를 디뎠다. 거실의 홈바에서 샴페인을 한 잔 막 따랐을 때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스마트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저장되지 않은 모르는 유선 전화 번호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윤진아, 나야. 수화기 너머로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듯한 정호의 혀꼬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곧장 전화를 끊어버리려던 찰나 수화기 너머로 귀청을 찢는 듯한 끔찍한 소음이 터져나왔다. 박정호, 이 웬수야. 한밤중에 술을 떡이 되도록 처먹고 기어들어와. 내 동생 얘기가 열 펄펄 끓는 거 안 들려?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의 날카롭고 쉰고함 소리였다. 뒤이어 신우이 지영의 미쳐버린 비명도 이어졌다. 아, 좀 조용히 해. 이 썩어 빠진 집구석은 방음도 하나도 안 되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아까 또 벽치고 난리 쳤단 말이야. 제발 좀 닥치라고. 집 구석구석 곰팡이 펴서 애가 하루 종일 기침하는 거 이 곰팡이 냄새 때문인 거 몰라? 나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나 더는 못 살아. 나간다고? 내가 무슨 돈으로 나가? 내 결혼할 때 받은 그 쥐꼬리만 한 혼수 돈 벌써 내가 다 까먹었잖아. 시어머니의 목청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이 쓸모없는 것들. 내 오빠가 이혼만 안 당했어도 우리 아직 그 넓은 강남 아파트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살았을 거 아니야.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여자들의 지독한 저주, 냄비와 그릇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싸구려 공중전화의 수화기 너머에서 끔찍한 진흙탕처럼 마구 뒤엉켰다. 정호는 전화기에 대고 처절하게 오열했다. 윤진아, 여기 냄새가 너무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하수구 냄새, 구역질 나는 곰팡이 냄새. 나는 매일 거실 맨바닥에서 다리도 제대로 못 뻗고 자.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싹 다 뜯겨나가고 담배 한 갑 살 때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해. 윤진아, 나 진짜 후회해. 내가 내 무덤을 판 거야. 그는 이제야 똑똑히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직접 박살 내버린 것은 단순한 아내라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처럼 밑바닥 흙수저 출신의 한심한 남자가 이번 생에 단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었던 계급 상승의 프리패스 티켓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든 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개들이 서로 물어뜯는 듯한 역겨운 막장 드라마를 정확히 3초 동안 조용히 감상한 뒤 아주 깔끔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리고 그 유선 전화번호마저 영구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방 안은 다시 완벽하고도 극강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나는 크리스탈 샴페인 잔을 들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발밑으로는 서울 시내의 불빛이 강물처럼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저 멀리 남산타워의 조명이 밤하늘 아래서 평온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손에 든 술잔의 향기를 음미했다. 이곳의 공기에는 시큼하게 썩어가는 기저귀 냄새도, 코를 찌르는 싸구려 베이비 파우더 냄새도, 내 영역을 억지로 침범한 불쾌한 땀 냄새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늘하고 우아한 샴페인의 향기와 온전히 나만의 깨끗하고 투명한 숨소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내 몸에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으려 했던 그 기생충들은 이제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곰팡이와 썩은 내로 진동하는 반지하 방구석에 영원히 갇혀버렸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향해 잔을 들어 올리며 부드럽게 건배를 건넸다. 이제 문밖에서 비밀번호를 3번 틀려 올려대는 짜증나는 경고음 따위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도어록의 시스템 코드는 이제 오로지 나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통제할 테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복수극이 여러분에게 통쾌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